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오늘 징검다리 연휴 현충일이네요. 순국 선열들의 호국 영령을 기리는 날이죠. 휴일들 잘들 보내시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문피아에서 지금 야차여우로라는 이름으로 소설을 진행 중인데 한 번씩 시간 나면 잠깐 보다 보시기 추천합니다. 제가 쓰는 글이고요. 잠깐 이상한 홍보 해봤고요. 오늘 지금 주말까지 해서 미국에서 부치안도 상향 협상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됐죠. 이 시점에서 저번에 이제 얼마 전에 했던 그 엔비디아 시리즈 2부작 영상에서 전체 시장의 어떤 이제 차트를 보고 모습은 한번 감지를 했었고요. 평가를 했었고요. 지금 그 이후 며칠 동안 뭐 오르네 내리네 만에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 지금 그 수준입니다. 나스닥 먼저 올랐는데 이제 못 올라오던 다우슨피 조금 올라서 맞춰주고 하는데 지금 봐도 그때 봤던 수준에서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거는 딱 하나죠. 언론이 드디어 살살 이제는 확실하게 상승인 것 같아. 바람을 넣고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버텼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뭐 그 다우나 스피나 나스닥이나 저번에 한번 그때 언제입니까? 2월 달이었는데 2월인가 3월인가 최고점 반등해서 올랐을 때에서 2월 말이었죠. 그때 올랐던 데에서 실리콘밸리 사태 3월에 터지면서 쭉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그 전까지 회복을 해버렸죠. 그 수준으로 거기서 조금 더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위로 가나봐 하면서 이제 다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동요를 하게 됐죠.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다 롱이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 영상은 거의 뭐 보는 사람이 없고 일부 소수 아는 사람만 보니까 그러진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많은 더 파워 유튜버 채널에는 와가지고 이제 에라이 숏은 무슨 하고 욕하는 사람들 은근히 네 말 믿고 버텼는데 손해만 많다 하고 승질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실은 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예전하고 다르죠. 많이들 학습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개미들이 많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 많이 들어온 시장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물론 옛날에 팽팽했던 이 팽팽했던 시장의 기싸움이 어느 쪽으로 확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이 시장은 재미없게 옆으로만 흘러갈 거다. 두어 달 전에 그랬는데요. 거기서 지금 변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뭔가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한번 보시죠. 제목을 제가 대충 가제로 내 맘대로 살펴보는 미국과 세계 시장이라고 뽑아봤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만 아는 시장의 모습 뭐 그런 거겠죠. 제목부터 딱 들어보니까 벌써 실망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뭔 헛소린가 하고 오랜만에 BF단을 한번 출연시켜 봤습니다. 이 영감탱이 또 이것도 뭐 오늘 대놓고 헛소리구나 지금 벌써 긴장 타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무서운 표정은 짓지 마시고요.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처음에 서론이자 결론부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죠. 잘 들으십시오. 부채한도 상향 협상은 순조롭게 끝났죠. 민주당과 공화당 안에 있는 강경파들은
서로가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손해보는 것다. 아,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 엄살 징징 난리 치지만 사실은 그 협상을 맨 앞에서 주도한 민주당의 바이든과 공화당의 맥켄시 의원, 이 하원 의장이죠.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서로가 각각의 정치 생명, 커리어를 걸고서 윈윈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 협상이 타결 안 되고 디폴트가 났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디폴트를 우리는 이렇게 양보해서 요걸 냈는데 제가 끝까지 거부하고 똥꼬집을 펴가지고 이렇게 됐어 하면서 누구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냐에 따라서 내년 선거에서 지면은 너 때문에 졌다 하고 독박을 쓰게 됩니다. 그 책임 공방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협상의 전면에 나선 맥켄시와 바이든의 그 위험 부담이 컸죠. 특히 맥켄시는 하원 의장이 임명될 때 트럼프 골수파들 같은 공화당 안에서 그 강경파들이 이 하원 의장으로 맥켄지 의원을 임명할 때 15번이나 재투표를 하게 물먹였죠. 아주 대놓고 똥개훈련 시키면서 앞으로 뭐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널 힘들게 하겠다고 쥐고 흔들었었죠.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든 해서 그 트럼프 골수파들 일부 세력들이 큰 바보짓을 못하고 사건을 사사삭 빨리 넘겼다는 게 맥켄시 의원 커리어 정치 메카시 의원이죠. 자꾸 맥켄지라고 하네. 메카시 의원의 정치 커리어로 볼 때 그런 독박도 안 쓰고 일을 잘 처리했다. 그런 5점을 남기지 않는 그 개인적인 승리가 됐고요. 바이든 역시도 내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그거를 한 발 양보를 하면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로 바이든이 이 금리 인상 기조 안에서도 계속 돈을 푸는 자신의 정책, 그 주요 정책들에서 양보한 건 얼마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크게 재정 부양책이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계속 재정 부양책 한다고 돈을 풀면서 인플레를 유지시켜야 되죠. 일자리도 이민도 억제하면서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게 만들어서 금리를 앞으로 못 내리고 고금리 시대로 계속 가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바이든이 이번 정권에서 할 일인데요. 실제 이번 협상에서도 바이든의 그런 재정적인 부양책이 크게 양보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입니다. 생색은 내고 서로의 정치 생명, 커리어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잘 포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죠. 그렇게 된 덕택은 옐런 누나가 앞에서 쇼를 참 잘해줬죠. 왜죠?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엑스데이트, 디데이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불과 디데이를 보름 정도 남겨놨을 때 갑자기 나와서 야 사실은 6월 1일이면 올인데 에이 그럴 리가 에이 뻥카 치고 있네. 아니야 진짜야. 6월 1일이야. 별 방법을 다 써도 6월 5일에는 끝. 그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했죠. 사방에다. 그러니까 투표에 붙이고 표결에 붙이고 그 다음에 쉬는 날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계산해 보니까 실제 백악관과 메카시 의원이 협상할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았어요. 7일인가 밖에 안 됐을걸요. 야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 뭐 어쩌라고 난 그 전부터 얘기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됐었죠. 결국은 그 안에 어떻게 그 민주당과 공화당 안에 그 꼴통들 강경파들이 뭔가를 어떻게 해볼 여지를 잘 안 줬어요. 했다가는 나라의 역적이 돼서 그 사람들의 정치 입지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죠. 협상의 여지를 안 줘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번 합의는 서로가 일단 급한 대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사실 보면 별로 양보한 것도 대충 그냥 넘긴 겁니다. 연장한 겁니다. 당장 급한 대로 언제까지? 2025년 초까지 연장한 건데 그게 언제냐면 내년도 2024년 11월 대선 끝나고 나서죠. 대선 때까지는 아무도 욕 안 먹게 일단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진짜 한번 부채한도 협상을 2025년 초에 해보자라는 식으로 넘긴 거죠. 사실 어느 정도 다들 예상하고 있던 겁니다. 정치적인 걸로 봤을 때.
연방정부의 디폴트는 사실은 유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중국에서 경기 침체하고 다르게 미국 자체에 먼저 손해를 끼치는 자해하는 식의 자폭 형식의 사실은 다소 위험한 전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국제 정치와 세계 경제에 뒤에 숨어 있는 기축통화 패권 다툼이라는 이 극한적인 큰 전략 아래에서도 이런 미국이 셧다운되는 거는 적절한 타이밍에만 쓸 수 있는 최후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오락할 때 필살기로 사방에서 적이 몰려들 때 버튼 2개 A 버튼, B 버튼 같이 누르면 필살기가 확 발동하면서 사방 적을 다 쓰러뜨리는데 대신 내 체력이 HP 바가 조금 닳습니다. 그런 식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이건 언제 써야 되냐? 정말 무너뜨리려는 적성국, 상대 경쟁국이 지금 한번 터뜨리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는 결정적인 순간이나 아니면 그렇게 먼 짓을 하고 압박을 했는데도 안 죽고 살아나네? 그러면 2판 4판이다 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채 한도가 순순히 협상되리라는 건 거의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바였죠. 다들 예상하셨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연초부터 1월 1일 블로그에 글 쓸 때부터 1월 4일 쓸 때부터 금년에 굉장히 주요하게 봐야 될 거 한 3-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부채 한도 협상 문제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죠. 별일도 아니고 이렇게 끝나는데 왜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을까요? 중간중간 제가 한두 번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그동안 그것은 바로 부채 한도 협상을 미리부터 안 하고 계속 미국 그 재무부에서 돈이 없어갖고 외상으로 돈을 끌어다 쓰면서 힘들게 만든 후에 마지막에 딱 D-Day 며칠 전에 타결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원하는 어떤 기축통화 패권 다툼에서 자기들이 써먹을 수 있는 무기는 완성이 그렇게만 해도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얼핏 지나가는 말 한 2-번 얘기했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봉합이 돼도 문제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외상으로 국채 발행을 전혀 몇 달간 못 하면서 외상으로 쓰던 거를 다시 그 외상으로 쓰던 나라 국간 재정을 다 채워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써야 될 앞으로 당장 몇 달 안에 1년 안에 써야 될 그런 돈들도 다 미리 마련을 해놔야 된다. 급하죠. 굉장히. 그거 뭘로 합니까? 단기 국채 다 발행하는 겁니다. 단기 국채. 석 달짜리 당장 한 달 뒤에 쓸 돈, 석 달 뒤에 쓸 돈, 6개월 뒤에 쓸 돈, 그 다음에 저번에 지금 4월부터 해서 2달, 석 달 동안 지금 외상으로 썼던 거 갚을 돈, 그거 전부 다 나라에 어서 어떻게 그만큼 국채를 다 발행해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국채 그대로 다 해가지고 이제 누가 사줍니까? 미국 국채는 시장은 어마어마하죠.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일 거예요. 그거 누가 삽니까? 제일 큰 손들이 사죠.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전재산 털어 사도 티가 안 납니다. 그 뭐 해변에 모래알 하나죠. 그러면 전 세계 가장 큰 손들이 사고 또 미국 기업들도 미국 은행들도 다 사줘야죠. 자기 나라 저기 국제 아무래도 압력이 들어오죠. 야, 나라 지금 살림해야 되니까 제일 큰 은행들도 사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순식간에 유동성이 제일 크게 사라지는 겁니다. 아주 빠삭하게. 그래서 금년 초부터 이 부채 한도 협상 D-Day가 다가오는 건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어서 전 세계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마르게 하는 유동성 경색을 한 번 더 세팅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자 라고 했던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사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신규 국채 발행을 사실 2월부터인가요? 전혀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재정을 외상으로 집행해 왔죠.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는 이제 협상이 끝났으니까 그동안 못한 국채 발행을 일시에서 만회해야 하는 과정은 이제 필연적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시중에 급격한 물량의 국채가 엄청나게 다시 풀린다는 얘기고요.
발행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사줘야죠? 대형 매수자들이 그걸 사서 소화해야 됩니다. 그럼 그만한 대형 매수자들이 갖고 있는 현금 유동성이 미국 정부로 쏙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중에 현금 유동성이 줄게 되겠죠. 바로 며칠 전에 어디 시티은행인가 어디선가 이걸 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했는데 이 역시도 약 미국 연준이 페드가 25bp의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하는 효과만큼의 시중의 유동성에 변화를 줄 거라고 대충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저번에 25bp 막판에 올렸었죠. 막판에 올렸었는데 그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지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같은 거 시중에 어떤 쪼이고 하면서 그거 자체가 시중은행에 약 25bp의 금리 인상을 하는 효과가 같다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했고 실제 파월 의장도 그 후에 어디선가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켜보고 있다 하고 그럼 실제 시장에 진행되는 건 제 예상이 아니라 파월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지금 25bp가 아니라 50bp의 빅스텝을 효과를 올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 한두 달 동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사방에서 지금 회사,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저기 회사채나 뭐 그런 데나 지금 다 난리가 지금 나죠. 정말 못 버티고 있는 겁니다. 더 위험도는 커졌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금융시장의 위험도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부채한도 협상 끝나고 이런 국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25bp입니다. 그러면 6월 중순에 금리를 동결한다 해도 시중에는 역시 25bp 해가지고 플러스 50bp의 빅스텝 효과는 그대로 또 나와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터지기 전까지는 괜찮아 하는 거죠. 야, 니네 나라 북한하고 휴전 중인데 맨날 대포동 미사일 빵빵 쏜다며. 괜찮아. 내가 여기서 평생 태어나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야, 대한민국 안전해. 그렇죠? 우리는 겪은 적이 없으니까. 지진도 그러죠? 니네 환태평양 조산대라며. 내가 지금까지 지진으로 우리나라에 본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 평생 살면서. 걱정 마. 그렇죠? 인간은 항상 과거 경험에 의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상황을. 어제 제가 사는 곳이 전주인데 갑자기 지진이 빵 터졌어요. 평생 살면서 그 정도 지진 충격 바로 옆에서 느껴본 게 안전한 곳이 이제 없습니다. 원래 전주가 온전전자 써서 풍수지리학적으로 태풍이나 자연재해에서 가장 안전한 땅이다 해가지고 전주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실제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50bp 효과가 간다는 거고 만에 하나 파월이 맘먹고 또 미친 척 하면서 6월 중순에 25bp 또 올릴 거야 하게 되면은 사실은 75bp 자이언트 스텝의 효과는 시중에 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사람들한테 큰 반발을 안 사면서 전 세계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작년 최고로 힘들었던 10월, 11월처럼 땡길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것은 금리 인상의 효과고 물밑에서는 지금 양적 긴축 QT는 계속 지금 더해지고 있죠. 예. 저기 뭐 시중은행에 저기 그 지원해주는 연준의 어떤 그 기금 그것이 뭐 QE의 효과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거는 가만히 들어보면 반반입니다. 다들 다르게 얘기해요. 저는 QE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당장 이번 달부터 6월 달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시중에 이런 이미 저기 국채 발행하면서 단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단기 많이 풀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중에는 이미 50bp 빅스텝의 효과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이 부채한도 협상 끝나면서 거기에 QT가 더해진 겁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금년 2월부터 영레포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금년 2월부터 높아진 영레포 시장의 금리 때문에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배수연 기자, 제가 참 좋아하는 기자님이다. 이분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거를 한 두세 달 전에 미리 저하고 좀 이렇게 보는 방식이 비슷하더라고요. 두세 달 전에 굉장히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를 콕 집어 얘기해요. 거의 다른 기자들은 얘기 못하는 거. 제가 이분 굉장히 예전부터 기사도 그렇게 자주 안 내요. 보름에 하나씩인가 내는데 이 사람이 2월 초에 영래포 시장에 대해 처음 건드렸습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영래포 시장은 지금 마땅히 이런저런 시장에서 큰 재미를 못 볼 때 은행권이 하루짜리 오버나잇으로 맡기는 연준의 그런 시장이 있는데 거기다 맡겼을 때 금리가 지금 이미 영래포 시장 금리가 쏠쏠합니다. 한 4.8% 돼요.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무조건 현금 있으면 단 하루라도 여기다 맡기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의 현금 유동성도 일이 다 빨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장에서 그만큼 단기 현금 유동성을 마르게 하는 거를 금년 2월부터 시작돼서 3월부터 굉장히 지금 MMF 시장 개미들도 다 그쪽에 몰리고 있다고 했죠. 은행 역시도 영래포 시장으로 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은 어마어마하게 메말랐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 치면은 시장이 2%씩 막 나스닥이 막 하루에 2점 몇 프로가 뜨고 이게 뭔 일이 돼?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바짝 마른 상태에 온갖 저기 포지션별로 무슨 숏커버링, 롱커버링 다 걸려있고 하루짜리 뭐 제로 데이스크 알죠? 제로 데이스 투 익스파이어, 제로 DT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난리가 치니까 시장은 지금 빅스 변동성 지수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야, 14 아래로 시장은 굉장히 편한데? 그런 거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시장은 아주 건들면 펄쩍 뛴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 걸면 애가 심장마비 걸 정도로 펄쩍 뛸 정도로 개판이라는 거니까 그런 거 봐야지. 그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도 이상으로 시장이 기술적 예전에 보던 기술적 지지선 저항선 위주로 넘었어. 대세 상승이야. 대세 하락이야. 설레발들 치지 마시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지금 오차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아래로 뻥뻥 뛰는 시장이라는 거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 기본적인 어떤 경제 이론이나 지금까지 자기의 과거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대한민국에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 쏴도 아무 문제 없어. 자기만의 어떤 시장 경험으로 롱이다 숏이다 그냥 국제정세 큰 흐름 보면서 크게 보면서 변화를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즉 부채한도 협상은 넘어갔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시장의 현금 유동성 경색은 이제부터 6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이 현금 유동성 경색은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시작된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서 가장 긴축적인 절정을 맞게 됩니다. 이 무슨 소리요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실제 지금 5% 빅스텝의 효과가 나고 있는데 6월 중순에 만약에 올리면은 정말로 자이언트 스텝이 되는 거고 QT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영래포 시장까지 MMF 시장, 영래포 시장까지 지금 날마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겹친 적은 없었습니다. 작년 제일 크게 빅스텝 하면서 QT하고 겹쳤던 때가 작년 언제였습니까? 10월 말이었죠. 그때 전 세계 CS 시장부터 해서 영국 길드채에서부터 크게 흔들렸었죠. 똑같은 방향이 지금 다음 달부터 이번 달부터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6월하고 7월에 잘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5월까지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 그간 많이 나와서들 한 번씩 보셨죠? 그러면 서로가 뭐 다르게 해석할 여지들은 여전히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5월까지 5달 동안의 지표를 쭉 나왔을 때 공통으로 동의하는 면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가지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싸웠지만 5달치 나왔으면 이제 어느 정도 합의 보는 부분이 생겼죠? 그게 뭡니까? 고용은 너무나도 타이트하고 노동시장은 아무리 긴축을 해도 전혀 식지 않고 있으며 근원물가 역시도 여기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딱 충실하게 저항 중이다. 요거 아무도 반박 못하고 다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결국 연초 3월까지 있던 모두의 주장과 달리 이제는 3월이 아니죠. 불과 한 2주 전까지 다들 이런 주장을 했는데 2주 만에 쏙 들어갔죠. 무슨 주장이 쏙 들어갔습니까? 하반기에 뭐 금리 인하 3번 할 거라면서요. 못 참고. 저기 우리 제가 예전에 영상 만들었죠. 우리 채권왕 건들락 씨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 할 거라는데 손모가지를 건다. 근데 그 말이 지금 아직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플레가 안 잡혀서 금리 인하를 할 거다가 아니라 그분 말은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이 할 거다 하는 말이니까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이 불과 보름 전까지 하반기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연착륙이 됐든 뭐가 됐든 연준은 최소 3번은 금리 인하 할 거야. 연말까지. 거기에 배팅하면서 주가를 올렸거든요. 그러잖아요. 지금 주가가 오른 건 뭡니까? 채권금리가 미국의 국제 채권금리가 자꾸 떨어졌었죠. 왜냐하면 하반기에 연준이 그만큼 금리를 인하를 할 거다. 지금 아무리 저렇게 아닌데 우리는 절대 안 할 건데 말은 저렇게 해도 파월 저 새끼 하게 돼 있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3번 정도는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다시 금리 인하 되면 다시 기술주의 세상이지 하면서 기술주가 뒤늦게 올랐던 거고 거기다 플러스 AI 열풍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지표에 대해서 다들 아니네. 하반기에도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 같네. 불과 그 CM의 페드와치만 봐도 이제는 하반기 연말까지 금리를 한 번도 안 내리거나 내려봤자 한 번 정도 내릴 것 같다라는 예상이 배팅이 불과 열흘 사이에 반절 이상 과반을 넘었습니다. 지금 확 변해버렸죠. 시장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지금 이 주가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예상이 다 틀려버리니까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요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본토 전쟁으로 확전이 됐죠. 작년에 그렇게 그거는 너무 위험한 확전이다 해서 미국 역시도 우크라이나가 뭐 무기 좀 멀리까지 나가는 것 좀 줘 하면 야, 너 그러다가 러시아 본토 때리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그거는 진짜 선 넘는 거지. 우리도 알아 하고 안 줬었죠. 근데 지금 3월, 4월, 5월 석 달 동안 은근슬쩍 무기 다 넘어가서 지금 본토 빵빵 때리고 있죠. 그 본토 때리는 건 뭐 우크라이나에 있던 무기입니까? 전부 서방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무기죠. 결국은 지금 전쟁은 작년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세계대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플러스가 돼서 지금 시장은 뭐 확실하게 롱으로 돌아섰네. 강세장이네. 뭐 난리들 설레발들 치시지만요. 대외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압박을 줄 회색 코뿔소나 블랙스완을 보면 작년부터 1년 전부터 예상했던 대로 꾸준히 세팅 빌드업 경로에서 벗어난 것, 계획에서 틀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완벽하게 실행이 됐습니다. 예정대로 된 거예요. BF단 예정대로. 이제 하반기에는 계속되는 중국에 대한 미국과 G7의 디커플링, 자기들 말로 뭐 디리스크라고 적당히 순화해서 표현하니까 디리스크라고 해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를 못살게 압박하는 제재와 함께 결정 났죠. 저번에 G7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세계 채권 시장의 유동성, 지금 위에서 얘기한 이런 부채 한도 협상 끝나면서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채권 시장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무시무시했던 일이 벌어졌던 그때처럼 유동성을 더욱 메마르게 만들 세팅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번 주까지, 어제까지. 그러면은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작년 하반기처럼요. 또 회사채 시장도 흔들립니다. 왜 회사채 시장이 흔들리나요? 국채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그거하고 연동돼서 담보로 하는 회사채 시장은 반드시 흔들리게 됐고요. 하이힐드 채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십시오. 유동성의 문제라서 그렇죠. 시중의 유동성이 사라지게 되면 돈을 빌리기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상업용 부동산을 관리했던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 부동산을 거느린 회사들,
그런 이제 거기서 이득을 보고 렌트해주고 하면서 이득 받던 회사들. 이거 세계적인 지금 기조의 흐름입니다. 예, 그런 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서 이미 기업들 엄청나게 떠났죠. 안 떠나고 잘해보자 하는 애 지금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달리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태에서 중국에서 조금 더 계속 시장의 도움을 받아야지 여기서 섣불리 다른 데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시설을 다 옮기고 다른 데로 가면서 주춤하게 되는 사이에 이미 중국에서는 비아디가 테슬라의 판매량 방금 전에 5월 판매량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거의 한 3배 이상 앞질렀죠. 예. 잘 안 팔리는 게 사실이고요. 비아디 전기차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벌써 몇 개가 있대더라. 말도 못하게 많아요. 난립을 했어요. 누구나 딱딱 차리기 쉽게 돼 있어서 전기차가. 그거 다 정리해야 되죠. 그 와중에 이제 두세 개만 살아남아. 한 나라의 자동차 메이커가 몇 개나, 세네 개면 좋죠. 많아도 세네 개면 되는 거지. 지금 몇십 개, 몇백 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전기차 시장이. 물론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 전체 팔리는 자동차 세대 중에 한 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큰 데는 없어요. 예. 그렇다 해도 정리가 돼야죠. 어쨌든 거기서 지금 제일 큰 시장이라서, 테슬라가 여기서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전한다 하는 순간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 다른 기존 메이커의 전기차가 완전히 지금 테슬라를 따라잡습니다. 솔직히 테슬라 디자인이 멋있나요? 저는 테슬라 디자인 본 때마다 웃음밖에 안 나오던데 그거 있잖아요. 이케아나 아니면 무슨 시스템 가구라고 해가지고 요새 보면은 미니멀리즘? 제일 허접하고 제일 멋도 없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멋인 것냐 마냥 이미지 포장해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 올리고 있죠. 그러나 보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 허접한 디자인과 멋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김밥 찍어내듯이 쉽게 만들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만 편한 그런 식의 디테일이 이렇게 만들다 만 것 같은 완성도가 좀 다 안 만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 요새 나오는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BMW나 이런 미국의 그런 데서 나오는 전기차 보십시오. 디자인 때깔납니다. 성능도 테슬라에 뒤지지를 않아요. 그렇죠? 근데 더 이상 언제까지 테슬라가 가격 경쟁으로 지금 붙어버렸지만 그러면은 루시드나 리비아는 망하죠. 그런데 포드 같은 회사들은 저번에 포드 CEO가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엄청 힘들다. 우리 지금 전기차 쪽으로 전환해가지고 테슬라가 하는 가격 경쟁 치킨 게임까지 뛰어들면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을 앞으로 적자 보면서 키워나가기 굉장히 힘들다. 근데 할 거다. 왜? 우리는 할 수 있다. 내연기관차 팔면서 나오는 돈으로 메꾸면서 할 수 있다. 뛰어들겠다. 선언했죠. 힘들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업체들은.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애들은 돈 없는 애들은 망하는 거고 치킨 게임에서 또 옆길로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애플도 이미 지금 인도하고 베트남에서 이제 아이폰 생산할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떠나는 기업들과 함께 진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중국에 루이비통 회장도 간다고 해서 와 중국에서 다시 살려나봐 아니고요. 3월달에 그렇게 중국에 와서 기업 좀 하라고 하는데 거기 와서 진짜 중국 최고 하던 애플의 팀쿡 같은 놈들도 지금 중국에서 이제 침몰하는 배다하고 다 떠나고 있는데 중국이 전 세계 어디보다도 제일 큰 명품 시장이잖아요. 2025년까지 제일 크게 될 가장 잠재력 있는 명품 시장인데 거기서 이제 명품도 요새 안 사고 있습니다. 소비 그거 보면은 최근 2달 거 보면은 그러니까 루이비통 회장이 서양 애들 명품 동양 이제 우리 특히 동북아시아 3국에 제일 많이 팔면서 여기에서 제일 시장 홀대하잖아요. 그렇죠? 밀당의 원리죠. 아쉽고 동경하는 애들한테 일부러 더 차갑게 대하고 거짓 취급해도 더 매달립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사실 서양에서
명품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인생에서 은퇴한 그분들이 어떻게 좀 재력도 과시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거지, 젊은 애들이 명품을 안 가지거든요 잘. 근데 뭐 이쪽에서는 환장하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잘 나가던 게 중국이 갑자기 리오프닝 했는데도 명품 소비가 확 줄고 있으니까 루이비통 회장도 걱정되니까 찾아온 거예요. 중국에서 잘해보자가 아니라 이거 뭐지? 하고는 지금 와가지고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 만나서 아유 좀 시장에 좀 친화적으로 잘 좀 해줘봐요, 그 얘기하러 온 거지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동시에 탈중국적인 자본의 디커플링도 일어나고 있죠. 또 오늘 전설 속의 유니콘 FDI 외국인 직접 투자 이런 거 감소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자본시장 문제,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 그리고 LGFV 지방정부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까지 해서 미국이 모든 작년보다 훨씬 제일 이제부터 저기 전 세계 유동성이 더 말려면서 더 급격하게 힘들어지는 시기를 이제 6월부터 지금 할 겁니다. 내일부터. 예. 어제부터 했죠. 월요일부터. 예. 이번 주부터 했죠. 이게 진행되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의 기업도 떠나고 자본도 안 들어오고 닫으면서 중국 안에 이 내부적인 우리가 그동안 시리즈로 십몇 부작으로 살펴봤던 죄송합니다. 중국 안의 문제를 빨리 터져라, 빨리 무너져라 하고 지금 압박할 준비가 다 끝난 거고요. 해외에서는 중국이 수출해서 돈 못 벌어가게 계속해서 G7과 함께 이번에 IMF, 그 다음에 월드뱅크, 여기 수장도 이번에 바꿨죠. 더 잘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입김이 강한 국제기구들을 동원해서, 금융기구들이죠,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1대1로로 다 퍼뜨린 해외 부채를 탕감시키거나 제때 원금 못 받게 압박하는 쪽으로 지금 자극하고 있죠. 계속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국이 8월에 있을 브릭스 회의에서 전 세계 공용 화폐로 위안화 시스템을 대비시키려고 지금 걸그룹 멋있게 키워갖고, 그때 이제 전 세계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MTV에 지금 전 세계 헐리우드에, 아니 미국 빌보드에 데뷔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그때 이제 소속사인 중국이 아주 거지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쇼케이스를, 데뷔 무대를 화려하게 해도 손님도 안 오고 초라해지죠. 위안화의 위상을 똥치를 하려고 지금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브릭스 안에서 딱 위안화가 공용화폐로 해도 새로운 준 기축통화가 아니라 그냥 잔뜩 위축되어 가고 있는 중국 경제에서 오히려 자기들 경제권 안에서 위안화를 막 이렇게 돈도 잘 못 벌어오고 경제도 위축되는데 많이 쓰게 하면 기축통화가 되게 하겠다고 사방에 풀어갖고 많이 쓰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기축통화 아니라 외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중국한테. 오히려 자충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외환 위기만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즉, 미국의 세팅은 뭡니까 지금? 남의 잔치집에 가서 똥물 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 중국이 무너지는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지 어떤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금융 세력의 작전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겠죠. 8월달 그거 보고 나서 위안화의 향방을 보고 나서 연착륙으로 갈까? 아니면 이 새끼들 전 세계 한번 무너뜨려야겠는데 경착륙으로 갈까?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금 새로운 확전이 유럽이나 다른 경쟁국들에도, 기축통화 경쟁국들에도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나 그때까지 간 봐서 진짜 이제 연착륙으로 갈지 경착륙으로 갈지 대충 결정을 내릴 거라 보입니다. 다만 시장이 미국 빼고 알아서들 다 침몰하네 하면서 연착륙으로 가더라도 우리 미국은 경제가 살아나야지 하더라도요, 결국은 이렇게 미국이 절대 금리 인하를 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다 숨통이 튀면서 자기들도 금리 인하하면서 살아나니까, 금리 인하 안 되게 물가는 계속 높아서 이 금리를 동결하고 계속 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올려야 되는 이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실제 지금까지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위에서 쭉 설명한 대로 시장에는 현금 유동성이 더욱 줄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 잠깐 한 석 달 동안, 두 달 동안 AI의 베이비 버블로 해갖고 상승해온 이 주가는 연착륙 작전으로 가더라도 하반기에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 떨어지고 시장 유동성이 역대로 또 한번 줄게 되면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어차피 크게 받게 된다 이겁니다. 결국 제가 작년부터 BF단 출연시키면서 쭉 얘기해온 작년 3월부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때부터 쭉 수백 개, 수십 개의 글에다가 쭉 써왔던 일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보는 BF단의 입장에서는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실행됐습니다. 그 와중에 뭐 이러네 저러네 물가가 떨어지네 골디락스네 뭐네 그냥 뭐 왔다가 그냥 머리채 잡고 흔들고 맞고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그냥 어디 가서 저 깊은 산에 가서 휴가 한번 갔다 오고 낚시 한번 갔다 오면 변한 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우리 빅파이어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일단 뭐 저 말고도 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다 파악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무기들이고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속에 숨겨둔 무기도 있죠. 그게 뭡니까? 아직도 위험 요인이 더 많다는 겁니다. 뭡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채권금리 YCC 조정, 일드 커브 컨트롤 조정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자극하는 그런 숨은 비수도 하나 남아있죠. 만약에 이제 얼마든지 그 플랜 B, 플랜 C까지 갈 수 있는 무기들을 많이 확보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채권시장 유동성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고. 또 뭡니까? 지금 이미 다 세팅해 놓은 거. 금년 5월까지 열심히 국제정책,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열심히 하루 한 번씩이라도 뉴스들 꼬박꼬박 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금 대만 해협과 그 밑에 이제 남중국해가 있죠. 거기 남중국해들 문제. 거기에서 이제 뭔 일이 지금 터지면서 경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북핵 문제. 북핵 문제 이제 예전하고 틀려졌죠. 워싱턴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언제든 지금까지 하던 그런 말뿐인 제재가 아니라 언제든 실력 행사할 수 있는 거 다 세팅 이제 분위기나 어떤 행정적인 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이제 너무 안심하지들 마세요. 우리나라 절대 전쟁 안 난다고. 그 다음에 이란과 시리아 요거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똥볼을 여러 번 차고 있고 사우디가 그 안에서 중동 지역을 다 그 순위파로서 자기들의 숙적인 시아파하고 어떤 지금 화해 모드로 다 가고는 있지만 그런다 해도 얼마든지 이란과 시리아를 G7 국가들이 미국하고 연합해서 얼마든지 때려잡을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준다. 왜죠? 이란에서 어마어마한 핵탄도 지금 만들었거든요. 장거리 날아갈 수 있는. 그거 핑계로 얼마든지 국제사회에서 압박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하고 연계된 중동들도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 또 하나 코소보와 세르비아 문제도 요새 알고 계시죠? 코소보와 세르비아는 유럽의 또 다른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데 여기 문제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예. 유럽 자체 안으로 러시아 본토가 아니라 유럽 자체 안으로 한 번 더 확전될 수 있는 불씨예요. 여기서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이거 키우는 거 일도 아닌 상태로 지금 일촉즉발로 다 키워놨습니다. 요 안에다가 이제 작전만 들어가면 돼요. 요것도 예비 이벤트라는 겁니다. 이게 서론이자 결론인데 길게 설명해 버렸네요. 다 설명해 버렸네요. 본론까지. 한 번 더 정리해서 보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에 와서 글을 한번 살짝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위에서 얘기한 이런 세팅들이 과연 그렇게 정말 진행이 됐나 아니면 최혁후의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뇌피셜인가 실제 검증을 해봅시다. 이게 자 6월 5일 어제 뉴스네요. 배수연의 뉴욕적 만대. 제가 이 배수연님의 참 제가 이런 기자들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9시 뉴스나 이런 데서 경제 뉴스라고 예쁜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미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오는 거 보면요. 코미디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경제와 정치를 보려면 우리나라 언론 수준이 얼마나 빈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전문적인 견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앵무새처럼 있는가는
뭐 아시려면은 그런 뉴스들은 아예 접하지를 마세요. 다 아이 또 헛된 제가 헛소리하네요. 죄송합니다. 차라리 어떤 그 경제 뉴스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된 거를 보시면서 그 중에 괜찮은 그 전문 기자들의 그것들을 이렇게 팔로잉을 하십시오. 배수연님도 제가 뭐 김현성님도 좋고 배수연님도 좋고 뭐 김정남님도 좋고 김영필님도 좋고 뭐 조재길님도 좋고 몇 분 계시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그 중국하고 일본통 제가 그때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씨가 아니라 강현우님가 그렇습니다. 예, 그분도 몇 분 그런 분들 걸 봐야 돼요. 그분들은 계속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고 어디 가서 경제학자들하고 얘기해도 떨어질지 않을 정도로 파고들고 하면서 기사를 쓰지 못 모르고 그 기사 쓰는 99%의 기자들하고는 틀려요. 그런 분들하고요. 차라리 그런 분들 기사를 보시면서 경제에 대한 자기 뷰를 맞춰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또 옆길로 샜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제 뉴스에서 이 배수연님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오히려 부채한도 협상은 끝났지만 뉴욕 증시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부채 한도는 잘 됐지만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소진될 수도 있다. 제가 지금 한 얘기죠. 우선 비상금이 바닥난 미국 재무부가 대규모 단기 국채 발행에 나설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나설 겁니다.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국채가 시중에 본물이 터질 것으로 다 엄청 어마어마하게 풀릴 거고 그러면 그게 총 어느 정도나 풀리냐 1조 4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채가 공급된다. 그 미국채가 공급되면 금리가 수익률이 얼마든 간에 일단은 다 팔리는 거죠. 잘 팔리든 안 팔리든 다 팔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중에서 이 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1조 4천억 달러의 유동성이 대단하죠. 그리고 그러면 대신 이제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더 빠듯해진다. 왜냐? 양적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그 얘기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대형 은행들은 벌써부터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올까봐 돈을 쉽사리 뭐 어디다 대출해주거나 사업을 벌린 게 아니라 현금 확보, 대손 충당금 쌓아놓고 아주 그러고 있죠.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 더 마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영내포 얘기도 살짝 하셨습니다. 우량자산인 미국채 단기물보다 영내포물을 도 선호하면서 이것이 또 시중의 유동성을 해친다. 영내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이번에 보셨지만 미국 5월 일자리 깜짝 놀랐죠. 거의 예상치보다 30%인가 더 많게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통계 이런 지금 조사치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시대로 오긴 왔는데요. 어쨌든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결국은 연준과 움직임과 반대로 봐야 되는 행정부는 그리고 연준도 그러고 고용이 절대 안 떨어지게 지금 계속 노력을 할 거고 물가가 계속 안 떨어지게 잘 노력을 할 거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힘든 건 알지만 금리를 계속 올려야겠어. 아니면 어느 정도 올린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야겠으면서 고물가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걸 새로운 뉴 노멀로 만들어가지고 달러 강세가 항상 어느 정도 이상으로 유지되게 만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을 경쟁통화 기축통화 경쟁국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릴 것이다 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봤고 작년 2월 22일부터 이제 시작이다 하고 블로그에 글을 본물 터지듯이 쓰면서 예상했던 게 결국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달러 지수 보면은 달러 약세다 하는데 20년도 초에 3월달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달러가 금값이 됐을 때 그거를 지금 넘었죠? 지금 104죠? 달러 인덱스가 달러 약세를 하면서 그때보다 높아요.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세팅 2차전 끝났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군불 뗍니다. 요거 6월 6일 오늘 기사야? 내가 오늘 아침에 본 기사인가? 뭐라고 합니까? 22 총재 라가르드님이 우리 작년 4월부터 제가 톡 집어서 세이클럽 세이 일진 팸들 있다고 했죠. 한통속들. 거기서 제가 삼선짜장판데 22 총재 라가르드라고 IMF 이제 게오르그 누님하고 두 누님 얘기했죠. 예.
이분 이제 벌써 딱 이분들 알아서 박자에 맞춰 춤춰요. 빨간 구두 신고 보십시오. 딱 끝나자마자 이번 주부터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유럽에서도 앞으로 계속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해서 어떻게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고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이 탄탄해서 어떻게든 우리는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또 IMF 총재도 미국 연준 니들 뭐 저번에 실리콘밸리 사태로 뭐 시장이 좀 위험할까봐 신용시장이 뭐 금리 인상 쉬어가고 좀 뭐 그런 생각 하지도 마라. 내가 전 세계 경제를 다 파악하는 IMF의 수장으로서 내가 충고하는데 추가 금리 인상 오히려 니네 더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바람을 넣고 군부를 뗍니다. 자꾸 앞으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전 세계가 다 죽는다고 또 작년같이 난리를 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여기서 내리지 말고 오히려 한 번 더 올려야겠네 할 수 있는 여지를 얘네들이 정당성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죠? 바람 잡는 거죠. 즉 우크라이나 2차전 준비 끝났고요. 여름에 이제 8월 달에 중국에서 브릭스 공용통화 대비에 딱 맞추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 그때 됐을 때 만약에 중국이 화려하게 위안화가 주목받는 건 절대 원하지 않으니까 여차하면 그때 맞춰서 신용 경색을 일으킬 준비를 지금 끝마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나 IMF가 나서서 슬슬 앞으로 또 새로운 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 분위기로 가자 하고 군부를 떼는 중이라는 거고요. PC 근원 물가 이번에 나온 거 역시 안 오르고 4월 4.7% 올라가지고 연준의 6월 인상론까지 지금 모락모락 나오고 있다는 상황인 겁니다. 현재 모든 선진국 시장의 상황은 약속이 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근원 물가 안 떨어지고 있고요. 전부 다 버티고 있고요. 고용시장 계속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근데 경기 침체는 올 것 같고 왠지 이미 독일은 2분기 연속 기술 침체에 빠졌고요. 그런데 유럽이든 미국이든 식료품 물가는 왜 안 떨어지지? 인플레 자꾸 잡혀간다며. 근원 물가 빼고는 에너지 물가도 떨어지고 식료품 물가도 떨어진다며. 근데 실제 소비자가 보는 식료품 물가는 중간에서 뭐 유통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 여러 가지 원인들 되지만 안 잡히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3%대 사실은 4%지만 3.9%인가 뭐 3%대로 뭐 저기 떨어졌다고 저기 3.7%인가 떨어졌다고들 우리나라 물가도 잡히고 있다고 조화들 자화자찬 하시는데 여러분들 시장 가면 뭐 식료품 값 떨어져 있습니까? 라면 값 떨어져 있습니까? 오히려 최고점 찍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들이 다 식료품 물가, 기본 생필품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 지금 식료품 물가, 지금 뭐 빵값, 저기 뭐 파스타, 바게트 역대로 지금 비싸져서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또 뭡니까? 고금리와 양적 긴축에 특히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틴다면서 빵빵 터지는데 크게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때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미 홍콩이나 유럽이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저기 뭐 상업용 부동산 가시면 저기 거기에 노후 자금 다 털어놓으신 분들 이제 어떡합니까? 큰일이죠. 그런데 미국보다도 먼저 우리는 좀 이제 물가도 잡히는 것 같고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터질까봐 가계부채가 터질까봐 너무 무서우니까 금리를 동결하고 계속 가겠어고 먼저 나섰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 나라들도 지금은 이번에 뉴질랜드 다시 올리기 시작했죠. 호주도 조만간 다시 올릴 것처럼 바람 잡고 있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분위기 아셨죠? 그래서 연준마저도 우리는 진짜 그러기 싫은데 연준이 대놓고 앞에서 땡겨버리면 전 세계가 같이 땡겨야 되니까 전 세계가 작년처럼 다 터질 수가 있죠. 신용시장에. 그래서 미국만 엄청 욕먹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우린 진짜 올리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네. 또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연준이 연내에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기대감은 퇴색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은 연말까지 아예 금리를 하나도 안 내리거나 오히려 조금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 예상이 바뀌었다. 언제야? 이것도 오늘 기사네요. 다 예상한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신용평가사 피치가 있죠.
피치도 있고 뭐 무디스도 있고 한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신용 평가를 해주는 이 회사들이 공정하게 합니까? 돈 많이 갖다 주고 잘 봐달라는 대로 다 맞춰줍니다. 얘네들 예전에 그거 몇 번 드러나갖고 문제가 많이 됐던 회사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전 세계 기업과 나라들이 이런 유명한 무디스나 피치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왜? 얘네들 독점 시장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한번 안 좋게 평가를 내려주면 전 세계의 큰 손 연기금이나 큰 그런 투자자들이 여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권력이 막강한 거죠. 그런데 이 권력을 누군가 입김으로 잡고 있으면 전 세계 경제를 휘어잡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실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얘네도 신여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재정협상을 타결했는데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피치해서 부정적 관찰 대상이라는 조금 아래로 강등을 했었는데 그거 복구 안 하고 그대로 지켜보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얼마든지 또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필요하면 이것도 무기로 앞으로 더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스탠바이 대기 중이란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위에 설명한 앞으로 지금 하반기에 오히려 신용시장 경색과 금리 인상의 기조 그런 것들은 더 지금 다시 세팅돼서 잡아가고 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계속 경제 제재 디커플링하고 자본 디커플링으로 중국 경제를 G7이 힘들게 만들 거다. 꾸준히 제가 얘기를 해왔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미 이거 언제 뉴스입니까? 6월 5일 이것도 어제 뉴스네요. 아 따끈따끈하죠 오늘. 아시아 수입품 중 미국에서 아시아산 수입하는데 미국은 대부분 다 수입해서 쓰죠. 근데 중국산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미국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걸 다 사다가 수입해서 쓰고 있고 중국이 또 미국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중국에서 뭘 하려고 해도 이미 그 중간재 뭐 들어가는 기초 자재 이런 것들이 다 중국산이니까 미국 역시 그걸 수입에다 뭘 만들든지 아니면 수입에다가 오파상 무역상들이 미국에 팔아야 되고 하니까 서로가 개미와 진딧물의 관계처럼 절대 산업이 디커플링 될 수는 없다. 디커플링 되는 순간 두 나라는 다 G2가 망해버린다.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런 걱정은 하덜덜덜 말아라 라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유명한 경제학자님들 세계에 아주 내노라 하는 전문가님들 우리나라의 전문가분들도 방송에 다 나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실제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 통계를 보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교역이 50% 아래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뒤에서 큰 배후 세력과 금융 세력과 정치 세력들이 하겠다고 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항상 경제학자님들은 방구석에서 자기들 논리가 최고인 줄 알죠. 그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잘 틀리는 이유가 세상 물정은 조금 다르다는 건데 그거를 인정하기 힘들죠. 유튜브에서도 막 최신 IT 기술이나 최신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약간 과학 채널 같은 그런 유명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잘 봅니다. 신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구독해놓고 한 1년 동안 틈틈이 보면요. 당장 세상에 뭔 일이 태어나고 당장 그 기술을 개발한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에 선점해서 독점할 것 같고 당장 그 기술 때문에 그 관련 주가가 날아갈 것 같죠. 1년 지나도 아무 변화 없습니다.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그 IT 기술이나 그런 공과대학 같은 그쪽의 기술에 많이 아는 분이고 그분들이 볼 때 일반인들이 모르는 이런 신기술의 개발과 거기에 관련된 기술로 그쪽 관련 기업과 기술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쪽의 섹터 주가 주식도 날아갈 것 같아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세상에 풀어져가지고 그것이 어떤 세상의 정세를 변하게 하는 데는 이렇게 큰 국제적인 어떤
정치와 어떤 그 속에 숨은 알력으로 다르게 흘러가게 되는 결국은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시고 잘 아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상에 달고 다른 훨씬 학력이 떨어지시는 분이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꼭 이렇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가 맞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기술적인 거 보고 뭐가 어쩐데더라. 특히 이제 저기 뭐 사자 붙은 분들, 전문직에 계신 분들, 온실 속의 화초처럼 평생 일하셨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와서 사기꾼한테 잘 털리죠. 새로운 신기술 뭐 미국의 유명한 저기 뭐 FDA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들이 뭐 써준 뭐 논문 이런 거 보여주면서 신기술 요걸로 된다. 그 사업에 다 투자했다 난리죠.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이. 옆길로 크게 한번 또 샜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중국에서 점점 예전처럼 물건을 안 사준다. 제일 큰 시장인 미국이 대신 이제 뭐 동남아,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이런 데로 이제 더 혜택을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중국으로 미국에서 수출하는 미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역하겠다 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출 승인 요청도 작년에 그렇게 닥달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안 돼 이거는 국가 안보 때문에 거부를 한 게 4건 중에 1건이랍니다. 대단하죠. 벌써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중국과의 어떤 수출 제재, 산업 제재, 반도체에서만 된 게 아니라 전방위로 4건 중에 1건 작년에 다 리젝트 해버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가열차게 대놓고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앞으로를 기대해라 한 게 이번 G7 회의 결과입니다. 중국 말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기사는 또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이거 역시 6월 1일 날 기사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심지어 중국의 국유기업의 주식을 지금 포지션을 엄청나게 축소했답니다. 제일 믿을 만한 기업이 그 나라의 국유기업이죠. 그 나라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살려줍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 국유기업들을 대놓고 밀어주겠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국유기업의 주식은 제일 안전빵이고 제일 인기가 높은데 그래서 항상 순매수를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마어마하게 제일 많이 인기가 좋았던 섹터인데 높은 배당금도 나오고 국영기업주는 그리고 중국 최고의 증권감독기관 당국자가 나서가지고 중국에서 앞으로 얘네들을 더 키워줄 거다. 나라에서 직접 말하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 안 살아날 것 같아. 그리고 중국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이 빠져나가면서 자본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지난 4월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갔고요. 저번 달 5월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데 심지어 중국 국유기업을 다 버리고 있다. 버림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이. 예. 그리고 해외에서는 1대1로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열심히 IMF가 제가 몇 번 영상에서 소개드렸었죠. 공을 들인 거죠. 굉장히 중국 저기 그 재정, 중앙정부 재정까지 망가뜨리려고요. 부실 채권이 늘었죠.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서 1대1로 참여국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10년간, 지난 10년간 총 1조 달러 정도를 빌려줬는데 못 갚겠다 하니까 이제 채권 부실화 뭐 돈 떼일까봐 우리가 저기 더 빌려주겠다 앞으로 나중에 좀 늦게 갚아도 되니까 하면서 오히려 돈을 더 빌려주면서 살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중국 경제가 더 못 살아내게 되면 빚만 더 늘어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뭐 아니면 도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지금 엊그저께 제가 만든 영상에서 중국 전문가분은 앞으로 하반기에 중국이 더 경제를 살릴 부양책을 더 내놓을 거니까 좋을 거다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지방정부가 지금 먹고 굶어 죽을 애도 없다고 지금 허리띠 졸라면서 다 쓰러지기 직전인데 지방정부 부채가 거기다가 지금 국내 내수 진작하고 인프라 진작하겠다고 빚을 더 늘려라 채권을 지방채를 더 발행하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5월까지 봤는데 내수 소비가 생각만큼 안 살아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돈 더 풀면서 지방정부도 돈 더 풀라고 더 독려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반기 때 못 살아나면 정말 알아서 터지고 알아서 끝장나고 죽는 겁니다. 근데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중앙정부가 그걸 기름칠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전 세계 경기 침체는 계속 진행되고 경기 침체가 될 수밖에 없게 전 세계 지금 전쟁판은 더 벌려놓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1대1로 해서 받아올 빚까지 돈 떼이게 만들면은 정말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의 외화 준비액은 세계 최대 규모니까 안전하다 말은 하지만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1대1로 사업 때문에 개도국 지원들을 위해 들어간 돈 때문에 즉각 유동화가 힘든고 다 돈이 묶여있다 이거예요. 외화들도. 그래서 부실 채권이 늘수록 외화 부족 우려가 커진다. 그런데 지금 위안화를 브릭스 안에서 새로운 공용 화폐로 만들겠다고 아르헨티나하고 통화 수합 체결하고 브라질하고 뭐 무역 대금 뭐 위안화를 결제하고 사방에 위안화를 더 쓸리고 있죠. 이 중국 애들이 그 속된 말로 가오에 죽고 가오에 사는 그게 좀 많습니다. 뭐 술도 먹으면 지들이 무슨 옛날 삼국지 장비라고 무조건 말술이라고 먹는 것도 막 맨날 뭐 이야기책 수호전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먹는다. 뭐 아유 부황부황하죠. 부황부황이란 말 오랜만에 쓰네. 체면 같은 거 엄청 중시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을 그렇게 푸는데 들어온 돈 하나도 없고 빚만 늘었는데 위안화만 사방에 이렇게 풀게 되면요. 중국의 외환위기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 전부터 제가 아주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도 제가 좀 마음이 아픈데 앞으로 이제 8월달 봐라. 달러 패권은 끝났다.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안화가 얼마나 지금 치고 나오는지 봐라. 아주 극찬들을 하시던데 저는 정반대로 보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중국이 믿을 건 금 하나뿐인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한편 부실 채권이 이렇게 급증하는데도 중국은 1대1로 기조를 수정하지 않을 것 같다. 왜? 가오에 죽고 가오에 사니까요. 올해가 시진핑 1대1로의 10주년입니다. 그럼 그것도 그 치적을 우리 뭐 김일성 수령님이 또 나뭇잎에 올라타서 뭐 압록강 두만강을 건넌 것처럼 또 아주 또 치적을 또 성과를 아주 미화를 시켜놔야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고요. 지방정부가 얼마나 힘든가 다시 한번 또 나왔습니다. 뉴스가 5월 30일 기사입니다. 중국의 어떤 윈난성의 수도 쿤밍이라는 데서 지방정부는 거의 다 그 국유지인 토지를 어떤 그 건설사나 그런 데다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LGFV 페이퍼 회사를 통해서 그거를 임대하고 매각하면서 그 수입이 지방정부의 대부분이죠. 근데 수입이 3년 새 87%까지 급감했답니다. 세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재정난에 직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기가 도래한 거를 그때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사흘 뒤에 뒤늦게 상환했어요. 하마터면 이 윈난성이라는 지방 정부가 부도날 뻔했던 거죠. 가까스로 해결했는데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을 더 해결해야 될 게 지금 왔다. 지금 한 군데가 벌써 망한다 했다가 겨우 살아난 게 지금 5월 30일 하나 났다는 거고요. 우한시 우리 코로나 뭐 발원지로 유명하죠. 중국 한가운데인데 우한시가 절대 못 사는 데 아닙니다. 굉장히 잘 사는 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어떤 산업체도 있고요. 잘 사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우한시가 이번에 언제적 뉴스입니까? 이것도 5월 말 뉴스네요. 5월 29일. 여기서 신문에 공고를 띄웁니다. 야, 우리 지금 우리한테 빚진 애들, 우리한테 빚 갚아야 되는, 우리 우한 지방정부에 빚 갚아야 되는 국유기업, 연구소, 정부, 사형기업 여러 259곳을 다 신문에 올려가지고 빨리 빚 갚아라. 이 새끼들. 여기 신문에 띄웁니다. 공 홈페이지에. 왜 그러냐면 중국 중앙정부가 자꾸 지방정부 저 채권을 더 발행해서 뭐 이
경제 부양하는 걸 도와라 위에서는 압박을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들도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안 하고 있으면 괜히 찍혀갖고 모가지 공무원들 날라가잖아요. 근데 하자니 지금 어디서 나올 돈은 없고 이러다가 지방정부 부도나서 무너질 것 같고 하니까 직접 이렇게 띄운 거예요. 띄워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4년 동안 얘네들이 연체하고 있다. 259곳에서. 그래서 돈이 이만큼이어서 우리가 지금 채권을 발행하고 싶어도 들어오는 돈이 없어 못하고 있다. 이거를 사방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중앙정부가 핑계 다 필요 없고 빨리 하라니까 이렇게 나와도 자기네 뭐 국민 인민들한테 다 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뭐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뭐 어떻게 더 이상 압박하겠어고 자기들도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절박한 상황이다. 인구도 많고요. 중국 8위에 달하는 대도시입니다. 우한이. 아주 그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강원도 지방정부나 그렇게 돈이 없는 그런 못 사는 지방정부가 재정이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나가는 데까지도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제적 기사야? 5월 31일 날 나온 기사를 보면 결국은 5월 달 것까지 지표가 중국에 나왔는데 제조업이 2개월째 위축돼 있고 그동안 잘 나가던 비제조업도 다시 또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나락으로 경제가 가고 있다는 게 보면은 나오고 있죠. 특히 보면은 건설업이 어마어마하게 빠지면서요. 재정난의 인프라 투자 여름 지방정부 상황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는커녕 다시 냉각되고 있는 조짐이 나와버렸고요. 그러면서 사방의 지방정부에서 지금 제일 주축이 되는 부동산 업체들이 주가가 심지어 1위안 밑으로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강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나오는 부동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비제조업 PMI에서도 잠깐 깜짝 소비가 반등하더니 다시 이제 내려가고 있고요. 보복 소비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소비 능력도 그렇게 잘 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연초에 춘제와 지난 5월의 노동절 연휴 상반기에 두 가지 가장 돈 많이 쓰는 이벤트는 끝났고요. 별 실적을 못 거뒀고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지금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면이 부과되고 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그 영상에서 중국 전문가분들은 딴소리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영상은 한 달 전에 찍었나 봐요. 한두 달 전에 찍었던 거 이제 뒤늦게 업로드 하시나 봅니다. 예. 여기 나왔네요. 다시 늪에 빠지는 중국 부동산 8곳이 무더기 상장 폐지 위기다. 반짝 회복 기미를 보였던 중국 부동산 업체. 제가 우리나라 문제는 속이 쓰려서 말 안 하는데 우리나라 거의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몇 달 안에 큰일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제 정세의 흐름, 중국의 흐름, 미국의 움직임, 세팅해놓은 움직임을 봤을 때 좋지 않습니다. 좋은 일 생기길 바랍니다. 현재 주가 1위안 위안 부동산 업체가 이렇게 있으면서 상장 폐지되려고 하고 지금 부동산이 난리가 났다. 올해 가을이 중국 부동산의 존망의 시기가 발음 조심해야지. 존재하냐 망하냐 존망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살리려고 해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기업은 아무리 판매에만 의존해도 기업의 지금 감당하고 있는 부채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커버렸는데 거기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 해결이 낙관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이 하반기에 엿다 먹으라고 한 번 더 신용 경색을 위해서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이제 신용 채권 시장에서 뭐 문제가 어디서 빵 터지게 되면 중국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탈달러화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JP 모건의 전략가분들이 이거 바로 이것도 따끈따끈 6월 6일 오늘 뉴스네요. 오늘 아침 뉴스. 세계에서 지금 탈달러화 조짐이 나오면서 지금 뭐 위안화가 뭐 달러화의 시대는 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 외환 거래량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사상 최고 수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 송장 발행에서 달러 사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위안화가 요새 의도적으로 무역 송장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이제 뭐 저기 미국 아니면 중국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그거를 다 이제 웬만한 거 위안화로 강제로 많이 바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율이 좀 늘어난 거지. 실제 보면 아직도 달러를 쓰는 전체 비율은 건재하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예. 다만 이제 떨어진 건 뭡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투닥투닥 싸우면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하게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외환보유고에서 예전하고 달리 달러화 비중을 사상 최저까지 줄여놓고 그거를 좀 더 다양한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위안화라도 채워놓고 둘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금으로도 채워놓고 다양하게 하느라고 많이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금 비중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최근에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요새 또 이제 금은 얼마 전부터 떨어뜨리고 있죠. 지금 이런 세팅이 끝나가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으면 미국의 신용위기가 끝났으면 아닙니다.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브릭스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원자재 수출국들이 달러 지배력을 낮추려고 의기투합했죠. 달러 지배력이 높으면 계속 앞으로 뭔 신용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기들 나라들 자연스럽게 다 망하니까 최대한 달러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서로들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달리 이렇게 지금 실제 보면은 큰 변화가 없다. 외환 거래량에서 차지한 88%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또 브라질, 중국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위안화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도 이렇게 하자 하는데도 그래서 지금 위안화가 전체 외환 거래에서 7% 수준으로 역대 최고로 올랐는데도 유로화 비중이 그렇게 줄어들었다 해도 유로화 비중이 일단 전체에서 31%입니다. 아직 위안화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역 송장에서만 조금 전했지만 그래서 중국에 또 있던 그 금융 자본 시장이 엄청나게 공산당에 통제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팍팍 더 크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위안화가 국제 금융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3%인데 달러가 43%, 유로가 32%다. 여전하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 기사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요새 뉴스들을 보시면 중국에서 위안화 결제를 이제 그 남미의 자원국들하고 많이 하기로 이제 바꿨죠. 위안화 결제 시스템 거기다가 많이 그래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하고 또 이제 러시아나 이란하고도 위안화로 이제 무역 대금을 다 결제하자 하니까 이거 보고 이제 달러 큰일 났네 하시는데 이제 기사를 잘 보셔야 될 게 중국의 위안화 국제 결제 비중이 달러보다 많다 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중국 자체 중국 한 나라에서 지들이 전 세계에 뭐 이렇게 물건 대금 결제해 줄 때 중국 한 나라만 봤을 때 아까 얘기한 이런 브라질이나 이란이나 러시아나 아르헨티나 이란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요거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안화로 하자 합의를 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결제에서 자기들이 중국 애들이 결제하는 위안화가 달러보다 많아졌다는 거지 전 세계에서는 아직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요걸 잘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여기 전 세계에서는 2.7%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아르헨티나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제일 힘든 나라라는 거 잘 아시죠? 뭐 저기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런데 몇 군데 빼고 지금 아르헨티나 거기 물가 지금 아시잖아요. 난리 난 거.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죠. 근데 거기를 또 이제 그 미래의 자원을 보고 중국의 어떤 영향력으로 속국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최대한 이제 거기다가 또 위안화로 결제하자 하고 많이 또 빚도 빌려주고 지금 하는데요.
제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르헨티나 이렇게 중국서 위안화를 확보하고 나면요, 중국에서 물건 살 때 굳이 달러로 결제 안 하고 위안화로 결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지 않아도 아르헨티나는 지금 달러 보유고, 외환 달러 보유고가 적어갖고 나라가 절단나기 직전인데, 중국하고 무역 결제할 때 달러를 그만큼 안 쓰고도 되니까, 세이브가 되니까 아르헨티나의 입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하고 위안화 결제하고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어디다 갖다 써먹습니까? 자기네 나라 안에서 위안화 쓰는 것도 아니고 중국하고 무역 결제할 때만 무역 대금으로 주면 되지 딴 데 쓸 데도 없죠. 그럼 그 돈을 얼마든지 외환시장에서 아르헨티나가 위안화를 갖다 팔 수도 있습니다. 내다 팔 수도. 필요하면. 그러죠? 그거 내다 팔고 뭘로 바꿔오겠습니까? 달러로 바꿔오죠. 달러가 모자라 죽으니까. 그러죠? 그러면 큰 돈이 어떻게 되냐면 외환시장에서 아르헨티나가 위안화는 갖다 팔고 달러는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안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데 일조를 해준다는 거죠. 즉 아르헨티나로서는 어떻게 해도 손해 안 보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아르헨티나에 달러와 결제를 많이 유도를 하면서 보다 더 많은 곳에서 위안화가 통용되게 만들고 앞으로 이제 무너져가는 아르헨티나 자원도 자기들이 어떻게 1대1로 해서 해먹은 것처럼 앞으로 먹겠다 그런 장기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서 결국은 위안화 가치 지금 포치 달러당 7위안 위로 넘어가서 내려오지를 않죠. 지금 못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위안화 가치 계속 지금 떨어지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중국에 여기 나와 있네요. 위안화가 환율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노리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본격적으로 확전됐죠. 예. 요거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고 뒤에 이제 저기 그 뭡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코소보 얘기, 그 다음에 뭐 이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영내포 시장이 도대체 뭐고 시장의 유동성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휴, 나 이거 이렇게 말을 짧게 못은 참 그래.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아가씨들한테 얘기를 하면 중간에 다 화장실 간다고 사라졌나 봅니다. 죄송하고요.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란다. 어떻게 중간에 끊어가지고 너무 죄송하네요. 찝찝하게. 죄송합니다. 음악 소개는 할게요. 요새 뭐 새로운 뭐 미국에서 개봉되는 그 영화들 소식 보면은 뭐 마블 영화도 그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음악들이 주제가들이 전부 그 예전 유명했던 그 히트쳤던 아주 고전 명곡들을 새롭게 리메이크한 곡들을 그렇게 갖다 쓰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예전 음악을 더 많이. 하트라는 음악의 그룹을 가져왔는데 하트라는 이 누님들 앤하고 낸시, 앤 누님하고 동생인 낸시 누님인데 워낙 이 하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고 히트곡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모르실 거지만 옛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라 보고요. 이 하트의 노래도 얼마 전에 또 그 새로 개봉되는 유명한 영화에 또 리메이크 돼서 쓰이더라고요. 요 특히 이제 앤 누님의 이 큰 누님의 저기 그 보컬은 어마어마하시고 그 다음에 뒤늦게 그룹에 들어온 낸시 이분은 이분도 가끔 노래를 한데 잘하긴 하시는데 기타를 어마어마하게 또 멋있게 치시죠. 이 메탈 그룹에서 이 기타를 여자가 치는데 실력도 좋지만 기타를 치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막 그 뭐라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발차기를 주로 많이 하시죠. 허공에 대고 멋있게 친다고. 그거에 예전에 뿅 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부활의 김태원 씨가 학창 시절에 이걸 보고 뿅 가가지고 그 김태원 씨의 어떤 그 기타 그 낭만적으로 치시는 그거하고 또 이 낸시 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분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 칠 때 어떤 그런 퍼포먼스 발동제나 이런 거를
실제로 부활의 김태원 씨가 너무 그걸 좋아가지고 많이 따라 했다고 예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예. 오늘은 이제 뭐 그것 중에서도 이제 좀 얼마 전에 나왔던 Crazy on You라는 곡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신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